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들레주의 사상을 자료로 옮기니까요.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초월적이며 보편적이고 영원한 추상적인 기계 또는 추상적인 기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기계들은 구체적 배치물들 속에서 작동한다. 즉 탈코드화와 탈영토화의 참점들에 의해 정의된다. 또한 영토적 배치물을 다른 사물 위에, 다른 유형의 배치물들 위에, 분자적인 것 위에, 우주적인 것 위에 열어 놓으며 생성들을 구성한다. 따라서 추상적인 기계들은 항상 독자적이며 내재적이다. 추상적 기계들은 형식화되지 않은 진료들과 형식적이지 않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일어나고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그 존재성을 구현하는 세계이므로 인간의 세계는 당연히 인간에 의해 그 방향과 의미가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정신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의 영향력이다. 차이는 반복 안에 한 질서로부터 다른 질서로 옮겨가게 해주고 능동적으로 재현된 반복을 이행한다. 이 반복은 어떤 일반적 차이들의 상태로부터 독특한 차이로 옮겨가는 이행이며 외부적 차이들로부터 내부적 차이로 향하는 이행이다. 오로지 현재만이 실존한다. 종합은 시간을 살아있는 현재로 구성하며 과거와 미래를 이 현재의 차원들로 구성한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 자체의 서로 다른 차원들에 불과하다. 흉터는 과거에 당한 부상의 기호가 아니다.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는 현재적 사실의 기호이다. 자연적인 것은 현재의 기호들이다. 거꾸로 현재와 구별되는 차원들로서 과거나 미래를 드러내는 기호들은 인공적이다. 하지만 이때 현재는 아마 다시 이 차원들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반복은 본질적으로 욕구 안에 기입되고 욕구는 본질적으로 반복과 관계한다. 기관 없는 신체는 아리고 잠재성이다. 그것은 현실의 일부다. 잠재적인 것은 그것의 형태나 형상이 현재적인 어떤 것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의 지배적 상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뜻밖의 사건으로 튀어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강밀도와 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잠재성의 차원을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것도 고정될 수 없고 확고부동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변화 상태에 있음을 보는 것이며 현재적이고 지배적인 것의 확고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생성되는 새로운 힘을 보는 것이다. 탈기관화하는 것으로 기관으로서 할당된 고정성을 벗어나 알로 진료적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다른 종류의 기관이나 형상으로 변형될 잠재적 능력을 획득하는 것, 탈기관화된 신체의 표면에 새로운 흐름이 지나가게 하는 것, 그 표면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행동이나 삶의 자유로움을 획득하는 것이다. 인간의 습관화된 한계들을 넘어 현실의 경계를 넘어 무한대로 발전하기, 지층화되고 고착된 낡은 삶의 방식을 넘는 열정과 힘에 의해 움직이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특정한 습관, 특정한 하나의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각을 바꾸고 신체적 리듬을 바꾸고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데아와 같은 절대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중요한 얘기.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면서 가라는 거. 제가 5가지 얘기했죠. 그 중에서 3가지가 딱 걸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55탄 과학으로 본 절대계의 허구성입니다. 이건 이거 수태기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절대계의 허구성을.
보통 운명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운명론자, 절대계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전자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 들의 얘기야. 이건 허구라는 게 다 밝혀졌고, 후성 유전학에서는 뭐 경험과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이건 또 숱하게 말씀드렸죠. 그거 못지않게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재능. 사람들은 재능도 이거 운명처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재능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과 환경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다 이게요. 뭐 똑같은 거 이게 운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절대계예요, 절대계. 근데 재능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재능도 마찬가지다. 재능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타고난 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플로리다 주립대의 심리학자는 앤더스 에릭손 교수에 따르면은 체스 있잖아요. 서양의 바둑 체스의 그랜드 마스터라든지 세계적인 작곡가라든지 올림픽 선수들, 이건 보통 다 천재들이야 되잖아. 천재. 이 천재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오르려면 최소한 10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다 분석을 한 거야. 그런 말 있잖아. 한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은 파고들어야만이 소위 도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하고 상통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10년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에 올랐으면 거지. 재능이 아니라 이게. 에릭сон 교수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데이터를 추출했는데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바이올리니스트를 연구했는데 18세까지 혼자 연습한 누적 시간을 계산했는데 최고 수준에 도달한 연주자는 평균 연습 시간이 7,410시간이에요. 7,410시간. 근데 보통 우수 학생은 5,300시간. 그리고 음악 교사 지망생은 보통 3,420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취도라는 거는 연습량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은 거지, 에릭슨 교수는. 그리고 또 음악적 천재성의 상징인 절대음감 있잖아요. 절대음감조차도 5살 이전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후천적 기술이 되는 거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거지. 한때 재능이라 불렸던 것이 사실은 시간의 누적이다. 연습량에 따라서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MIT 인공연구소장 파트릭 헨리 윈스턴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변화는 재능이 아니라 방정식 문제다. 라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그 지식으로 얼마나 연습하느냐다. 그 다음이 타고난 재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연습이 되는 거지. 타고난 재능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있어봐야 한마디 눈꽃만큼은 있겠지. 그러면서 이 양반이 윈스턴 교수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예 중에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림픽 체조에서 만점을 얻은 어느 체조 선수는 다른 스포츠에서는 완전히 왕초보 수준이라는 거지. 아니 운동신경이 발달한 그 재능이 스포츠 분야에 재능이 있으면 웬만한 스포츠에 대해서는 다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가 연습한 그 분야, 체조면 체조 그 분야만 경제에 오르고 나머지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젬병이 되는 거지. 그냥 재능한 건 관계없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 군법에는 병사에게 무기 없이 전투에 나가게 한 책임 장교는 군사 재판에 해부하도록 군법에 명시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재능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윈스턴 교수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도 소통 능력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교육도 다 암기 위주로 대학 입학만 수능에만 맞춰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교육의 시스템이 토론 문화가 빠진 서열화, 점수화, 이런 계층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런다고 그러더래. 저기 그 수학여행도 안 가고, 소풍도 안 가고, 축구도 안 해. 운동회 같은 것도 안 하고, 특별활동도 안 하고, 체험학습 같은 것도 안 해요. 요즘은 문제가 생길까봐 오직 그 입시에만 맞춰가지고 경쟁 구도만 몰두하고.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 교육에선 반드시 6가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인문학적 삶의 태도를 배양해야 된다. 이게 인간관계의 중요성, 말하기 능력,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 소통 능력, 이런 걸 길러야 돼. 근데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인간성이 제로야. 두 번째는 철학 교육도 시켜야 돼. 철학 교육도. 철학이란 거 세계를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그것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경제 교육도 해야 돼. 경제적인 개념도 교육을 시켜야 돼. 네 번째는 전부 다 학생이 한 명당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역사 교육을 했긴 하지 했는데 암기 위주로 하잖아. 연도 외우고 뭐 인물 외우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통시적인, 세상에 대한 통시적인 시각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는 체육 시간을 늘려야 돼. 체육 시간. 그래도 마음대로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해야 돼. 그래야지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6가지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 선천적 재능에 대한 과학적인 비판. 첫 번째는 심리학적 비판.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선천적 재능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래. 그래서 뇌과학은 뭐라고 그러냐면, 뇌과학에서는 뇌가 고정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경험과 훈련에 따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탁월함은 선천적 유전자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습의 누적 결과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수택의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뇌과학과 신경과학. 두 번째, 환경적 사회적 요인의 은폐. 선천적 재능으로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조기 교육이라든지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정서적 지지 등이 환경적 결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태 효과는 뭐냐면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어린 시절 우연히 작은 우위를 점한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와 칭찬, 지도가 집중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태 효과라는 게, 즉 성취는 선천적 유전자가 아니라 누적된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성 유전하게 이게 재능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환경과 경험과 연습과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교육학적 비판. 고정된 마인드셋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스탠퍼드대 심리학과의 캐럴 드웹 교수 연구에 따르면 성취의 능력을 선천적 재능으로 돌리는 문화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믿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쉽게 포기한다는 거지. 이런 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스의 과소평가라는 게 있어요. 리시 되는 거 끈기거든. 끈기의 과소평가.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에 따르면 성취의 결정적 요소는 재능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의의 모호성과 사후 확증 편향. 사후 과잉 확증. 이것도 뭐 수택에 말씀드렸죠. 결과론적인 오류, 운명론자. 성공한 후에 선천적 재능이 있다고 사후에 짜맞추는 결과론적 추론입니다, 이게. 그 누가 성공하면, 야, 진짜 천재가 나왔다, 이가.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고. 천재가 나왔다고.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은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조금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 결과요. 근데 뭐 천재라고 그 사후 짜맞추기예요. 짜맞추기. 그러면서 다양성의 배제, 재능을 믿으면 인간이 가진 다양한 형태의 지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사회적 역량 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선천적 재능이라는 것은 후천적 노력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평등한 기회의 구조를 은폐한다. 이게 기득권의 프레임 아니야. 기득권에서 금수저 프레임 아니야. 이게 지네들이 비판받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그런 재능이 있었다. 이가 지네들은 금수저 논리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불평등한 기회 그런 걸 은폐하는 거야. 이게 기득권층들이 재능이라는 것, 천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신진서라든지 이창호라든지 이세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가 됐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천재라고 전부 다 천재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거든. 성취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축적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래. 여기서 올바른 방식이 중요해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성공 돈만 벌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축적 노력의 결과인데 어떤 노력이냐 올바른 방식으로 노력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 결정론의 허구성. 이게 이제 절대계의 결정론이거든. 운명론. 신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성격, 행동, 질병, 범죄 성향, 사회적 성취까지도 오직 유전자 DNA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관점이에요. 유전자 결정론이. 이게 허구성을 이것도 제가 수태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과학의 입장에서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생물학적 비판. 유전자는 설계도가 아니라 레시피다 이게야. 후성 유전학에서는 DNA 염기설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오염물질 등 후천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다인자 발현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행동 등 인간의 복잡한 특성은 단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유전자가 미세하게 관여하여 이들의 조합이 발현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운명론자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얘가 인생은 예측 불가능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 몸도 모든 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 패턴, 기능적인 시스템이지 뇌에서 하나의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표현형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도 환경에 따라 키, 성격, 질병이 달라진다. 유전자는 표현형인 최종 결과물을 확정짓지 않는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 철학적 비판. 이건 환원주의의 오류. 생물학적 환원주의. 인간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오직 분자 수준으로만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오류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론의 간과. 생명체의 발달은 유전자 플러스 환경 플러스 우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그런데 유전자 결정론은 여기서 환경과 우연을 삭제해버리고 오직 유전자만을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유전자 결정론이. 유전자도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과 우연이라는 역동적인 그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정치적 비판. 차별과 불평등의 정당화. 이게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전자 결정론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독소적 논리로 작용되어 왔다.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 우생학, 나치가 한 거, 우생학과 인종차별. 이거 뭐 종족이나 민족 우월주의로 강제 불임 수술을 시키거나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을 낳은 거예요. 이게 우생학. 응? 불평등, 차별 이런 걸 정당화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회적 책임 회피와 현상 유지.
가난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유전자에 있다고 믿으면은 국가나 사회가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사라진다. 이것은 냉소주의와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된다. 요즘 뭐 극우주의가 판치잖아요. 다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운명론적 포기와 의료 상업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고 운명론에 빠지게 만든다. 이게 유전자 검사 만능주의에 빠져 공포를 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 제가 요즘에 병원에 가면 의사들 유전자 얘기는 무지무지 많이 하잖아요. 응? 착취의 도구화예요. 착취.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게 착취의 도구화, 수탈의 도구화, 유전자 도구화, 의사의 도구화, 병원의 도구화, 약국의 도구화, 제약회사의 도구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윤리적 법적 비판. 자유의지와 책임의 실종. 도덕적 책임의 붕괴.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유전자 때문이라는 논리를 피는 거야. 나는 어차피 부모한테 그런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웃기는 짜장면이지. 이것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적 통제력을 부정하고 사회적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 저번에 계엄령 선포됐을 때 국민저항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치고 다 식기 때려 부시고 법관들 얼마나 겁박을 하고 그랬어. 사회적 법적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요, 그거는 국가 자체가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최소한의 선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유전자 결정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몰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현대과학에서 유전자는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뿐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 드라마 작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가는 글을 쓸 때 유전자가 재료인 글자를 제공한다면은 그 글자를 조합해서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은 환경과 개인의 선택이다 라고 어느 드라마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글 쓰는 작가도 좀 천재적인 그런 물려받은 유전자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이번에 한강 작가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기의 환경적인 거가 개인적인 노력과 그런 것이 다 종합돼서 되는 거지 선천적인 재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절대계에서 부여한 재능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학습과 노력과 경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5가지, 거기 맨 마지막이 뭐야? 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가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운명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주어진 조건, 주어진 상황,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게 아니야. 종교도 그렇고, 도가 됐건, 종교가 됐건, 뭐가 됐건, 과학이 됐건, 문화가 됐건, 내가 돈을 벌건, 사회생활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행복 아니야, 행복.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행복하려고. 근데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재능이, 결정이 됐고, 운명이 내가, 세계적인 질서가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지. 행복할 리도 없고, 내가 과정이라 했어요. 변화 과정. 내가 운명을 개척하면서의 그 만족감. 거기서 행복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좀 빨리빨리 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야? 신의 문제네. 신의 허구성에 대해서 저도 수트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계의 가장 큰 허구가 신이거든요, 신. 신과 관련해 북극성, 신과 관련해서 북극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 하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서는 북극성을 믿었어. 북극성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 신. 아주 철떡같이 믿었어, 철떡같이. 이게요, 21세기를 살고, 지금 21세기 AI 시대에 컴퓨터, AI 시대에 살고 지금까지도 영성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신을 믿는 데가 무지 많아. 저 북극성에 신이 있다는 걸 믿는 그런 게 무지 많아요. 너무나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 북극성은 하나의 별이 아니래. 하나의 별이 3개래, 3개. 그래서 삼중성계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폴라리스 AA, 폴라리스 AB, 폴라리스 B라고 3개의 별이라는 거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극성이. 그러면서 3개의 별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폴라리스 AA와 AB는 지구와 천왕성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30년에 한 바퀴를 돌고, 폴라리스 B는 태양하고 지구 거리의 2400배만큼 떨어져 있어가지고 수만 년에 걸쳐서 한 바퀴를 돈다는 거지. 그리고 북극성은 태양의 46배나 큰 초고성으로, 북극성의 표면 온도가 6000도래, 6000도. 6000도에 신이 살아? 야, 옛날엔 그렇지. 옛날엔 처음에는 태양신을 믿었잖아. 태양에도 신이 산다 그랬고, 그 신이 신격화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북극성에도 이제 신이 살고, 근데 북극성의 표면 온도가 6000도래, 6000도. 거기에 신이 산대. 아유, 나 참. 그리고 북극성은 또 4일에 한 번씩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 변한대. 이런 변하는 별을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 근데 이게 4일에 한 번씩 이제 밝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온도도 변하고 크기도 수시로 변한대, 북극성이. 그리고 가족별이라는 게, 가족별, 이렇게 모여있는 별을 보통 가족별이라고 그러는데, 북극성도 별이 3개니까 가족별이잖아요. 근데 가족별은 전 우주에서 거의 모두가 동시에 탄생했는 거지, 동시에. 근데 북극성은 안 그랬다는 거야, 또. 이상하다는 거야. 폴라리스 AA는 5000년 전에 탄생했고, 폴라리스 B는 2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지구는 38억 년 전에 만들어졌잖아. 38억 년 전에. 그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북극성 폴라리스는 훨씬 후대, 지구보다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지. 근데 무슨 신이 살아. 그것도 웃기는 짜장면이고. 그리고 북극성까지 거리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 모르는데, 그냥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323광년에서 521광년 정도로 한 200광년 정도 차이가 있어. 학자마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는 북극성이 항상 북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북극성이 항상 북쪽에 있는 게 아니래. 이것도 밝혀졌어요. 시간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지. 예를 들면 2700년 전 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 이집트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북극성 정북 방향을 딱 바라보고서 저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를 환원해서 2700년 전을 환원해 가지고 정북 방향을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성이 아니다 이거야. 투반이라는 별이래. 투반이라는 별이라는 거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폴라리스가 아니라는 거지. 어? 그리고 로마 시대는 또 정북 방향이 또 다른 별, 투반도 아니고 지금의 폴라리스도 아니고 다른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정북 방향, 북쪽에 보는 그 북극성이 폴라리스 AA, B 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북극성, 북쪽의 별이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200년 후에는 LI 별이 된다는 거예요. LI 별이 정북방향의 북극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4000년 후에는 직녀성이는 베가별이 북극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가.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신이 산다고 하는 거나, 뭐 태양이 신이라는 거나, 우리나라 칠성신앙 있잖아요. 북두칠성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죽은 북두칠성에 간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양의 점성술이라든지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저 별에 그냥 떠 있는 별을 가지고 선우이를 거가지고 뭐 카시오페자, 오리온자 뭐 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살고 뭐 별의별 지랄을 다 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거는 다 신의 개념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에요. 상상의 산물. 상상의 산물이고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시대적인 산물. 하여튼 뭐 저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헤르메티카라는 게 있어요. 헤르메스에서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은 죽지 않은 인간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이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동격으로 친 거예요. 인간 안에는 신성과 물질과 이게 같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거지. 스스로 신의 본성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경배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그래. 신을 따로 경배할 필요가 없다. 이가 우리는 신이다. 이가 우리가 경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체성을 중요시 여기 있잖아요. 개체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적인 존재. 그만큼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삶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학교에서. 수능만 그거 뭐 가르치지 말고. 하여튼 오늘은 절대계의 허구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